야고판 루이스달의 풍경화, 삶의 알레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성록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록 교수님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영학과 및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이스트 앤 웨스트 컬처럴 센트럴 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동서양 미술의 지평, 박수근, 칼빈주의의 예술론, 렘브란트,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등이 있습니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그리고 정부 미술은행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셨고, 월간미술 평론부분 대상, 한국미술 저작상, 한국기독교미술상, 하종현 미술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안동대학교에서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어떤 보석 같은 작가를 소개해 주실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소개해 주실 서성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성록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야곱 루이스달의 이 풍경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주제가 생명 돌봄의 예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신교 미술이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그 야곱 루이스달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거 발표하고 생명 돌봄의 예술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반 루이스달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이스달은 뭐 알려지기는 폭넓게 알려지기는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좀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미술 책에 보면은 루이스달하고 그 후모바 작품들이 이 풍경화의 뭐 이렇게 창시자처럼 이게 소개가 되는데 아마 그 정도로 항상 그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전부터 이제 자꾸 그 루이스달의 작품이 언급이 되고, 특히 그 17세기의 화란의 미술을 할 때 렘브란트와 루이스달, 얀반 호연 이런 작가는 빠짐없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생명 돌봄, 생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자연과 풍경을 좀 빼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작가가 17세기의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생태학적 인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과 자연을 이해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작가 이력 볼 거고요. 예술적 배경, 시대적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이 미술사에 있어서 이 작가가 이게 품고 있는 게 이 바니타스. 바니타스는 뭐 지금도 그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이 바니타스의 도상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주요 작품, 여기 이제 본론입니다. 유태인 묘지, 경유 이미지, 나덴의 풍경 한 세 작품 정도 보려고 그러고요. 작품의 함의가 뭔가 이렇게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대에 이 길드, 누가 길드, 할렘에 있는 누가 길드의 멤버였는데 부친 뭐 삼촌 이렇게 일가가 화가 집안입니다. 이때 이제 화가라는 거는 지도도 그리고요, 풍경도 그리고 인물도 그리고 이렇게 세밀화도 그리고 성경 그림도 그린 그 복합적인 그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 환경에 그 영향이 있었고, 재미있는 거는 의학을 전공해서 의사가 돼서 한때 의사로서 활약을 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동명의 사람이 암스테르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오는데 활동을 이렇게 했다. 아무래도 이제 화가로서는 당대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겸업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암스테르담 이주를 해서 개혁교회에서 세례를 집안은 대부분 이 개신교기는 하지만은 이 개혁교회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만 오직 이렇게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고요. 젊었을 때는 이 포그림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림을 그렸고 나중에는 이 목가적인 그 화풍을 그렸다. 그래서 뭐 이 작가의 그 작품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좀 이게 상업성이 좀 강한 것 아니냐,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뭐 쓴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한테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에베르딩헨이라는 그 화가와 이 렘브란트의 제자인 필립 코닝크의 영향을 이렇게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해를 조금 한다면은 17세기 풍경화가 왜 갑자기 나왔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연에 대한 의식이 종교개혁 이전까지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거를 이제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인식하면서 눈을 이제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슈아 브루인이라는 미술사가입니다. 여기 이제 미술사가와 이제 뭐 신학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그때마다 좀 언급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로고스가 17세기 이런 거에 이제 출발점이 됐다. 그들의 풍경한 본질적으로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이제 표현이다. 이게 이제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17세기 경제 부흥이 굉장히 이 네덜란드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상업화와 이 자본주의의 그런 영향이고 이런 그 계층화 또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그거의 어떤 결실이지 이게 무슨 종교적 결실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팽팽히 이게 이제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거는 뭐 이런 게 시장의 어떤 결과물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게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종교적인 믿음의 표시다. 이게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강력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를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 풍경화가 탄생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자연물을 이 신성의 이 계시로 봤다는 게 이전하고 좀 다른 자연을 그냥 우연히 그냥 탄생한 거라든지 그냥 무개성한 어떤 그런 아니면 뭐 땔감으로 생각했다든지 자원으로 생각했다든지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신성이 계시된 존재로 봤다. 두 번째는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그 교육적 배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뭐 요리문답, 네덜란드 신앙고백 이런 것들의 학교에서 이런 게 그 학습이 됐고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또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아갖고 이런 것들이 예술인들 사이에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이 스피헬, 호이겐스, 루이켄, 야곱 같이 찬송가 시도 많이 지은 분이죠. 이분이 라이덴 대학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문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그 화가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간 조명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존 월퍼들에는 미국의 미술사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제자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미술사 하는 분인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새롭게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지금의 이 21세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17세기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했고 영향을 받고 뭘 표현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던 책이죠. 책인데 화가의 책이라는 거고요. 카렐반 만더라는 사람이 이태리의 이 바자리의 책을 봐서 미술과 열전이라는 책을 봐가지고 고무가 돼가지고 나도 이 네덜란드에 이런 거를 좀 해야겠다. 그 결과가 스킬더 북이라는 이 책을 냈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네. 북유럽식으로 이 미술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떤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국내에서는 잘 연구가 이 부분이 바자리는 알지만 카렐 만더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 르네상스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게 이 화가의 책이라는 카렐 반 만더라는 사람. 바자리는 그림을 안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림까지 같이 그려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이 화가인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지금은 좀 생소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그 공유했던 것이라고 그럴까? 그 미술관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은 고귀한 거지만 이게 팔아서 생계에 사용할 수도 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고요. 예술은 이 교훈적 목적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아마 그 칼빈의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건하고 정직한 이 삶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아마 그래서 좀 그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그 예술의 그 기능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당시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 미술을 우상으로 여기거나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시각적 형상에 대한 공포, 두려움, 막 그거를 그 원조가 이제 그 깔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그 잘못된 그 생각이고 그때부터 이미 그런 거를 알고 자꾸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한테 설득을 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게 선물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한편으로 보면 조금 뭐 이렇게 좀 안 돼, 그 두 배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르네상스 그 이태리를 갔다 와가지고 약간 그 이제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의 그 헬레니즘의 영향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은 자연의 산물이다. 이걸 이제 자기식으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갑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런데 세 번째, 신적 창조를 통해 화가들은 예술적 달란트를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오버랩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이 당시는 아무래도 이게 어떤 그 기독교적 예술론, 특히 이 개신교적 예술론이 이렇게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헬레니즘의 그 영향도 감안해서 볼 수 있으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는 왜 이 카렐 반 만더를 소개했냐면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 루이스달의 작품에 관련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카렐 반 만더의 그림인데 야곱 마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판화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은 인간 삶에 대한 알레고리라는 작품이고 1599년도에 제작이 된 작품. 굉장히 그 세밀하죠.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선미하의 존재, 바니타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게 보면 아이하고 해고라고 있죠. 아이하고 해고라고. 그다음에 여기 앙상한 나무가 있죠. 여기 헐벗은 나무가 있고 죽어가는 나무가 있고요. 아주 그 풍성한 나무가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요.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중한을 이렇게 즐기고 여기는 고생스럽게 지팡이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아주 힘겹게 발을 내딛는 그런 순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이런 어떤 이 바니타스 이 그림을 형성하는 요인들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바니타스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이 시계가 요거 다 떨어지면 이제 다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꽃이라는 것도 꽃이 이제 꽃의 영광이 있죠. 그만 그 시들 존재. 이 뒤쪽에 보면은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 폭포가 있고요. 또 연기도 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꽃병이라는 것도 쉽게 또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슬아슬한 어떤 그 인생을 걷는 그런 존재. 여기에 제가 다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30개의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편의 풍경화와 정물화가 지금 이렇게 혼합된 경계성 상태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풍경화라고 딱 특별히 없으니까 그걸로 풍경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나온 게 이 카렐 반 만더의 바니타스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성경 구절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카렐 반 만더가 이제 후대에 끼친 영향. 앞에 이제 그림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17세기 풍경화까지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요 작가로 본다면은 이 코르트, 이 자크 드헨, 살로몬 루이스달은 이제 여기 야곱 루이스달의 삼촌이세요. 얀반 호연 뭐 이런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코르트는 아까 카렐 반 만더가 이게 이제 이태리 화가인데요. 이 요거에 착안해서 이게 나오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그 카렐 반 만더의 그 뒤에 산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태리 산이라든지 노르웨이의 이 북유럽의 산을 차용했다고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원조가 되지 않았겠는가. 풍경 속에 오니프리스라는 그 수도사입니다. 수도사가 여기 이제 십자가도 있고요. 이게 묵주라고 그러나요? 묵주를 들고 있는데 요거를 이 개신교 정신에 맞게 이 십자가와 이 성인을 제외했다. 산이 등장하고요, 나무가 등장하고 시냇물과 이 경류로 이 대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치우스라는 이 화가인데요, 거의 그 카렐 반 만더 이후의 작품입니다. 폭포수에서 폭포수 풍경이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까 연기 나는 거 기억을 하시죠? 연기, 물레방아라는 것 있고요. 정신없이 이렇게 어떤 그 시류라고 그럴까요? 이 현실의 그 유혹들과 이 시험들, 그래서 이 낚시하는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나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바니타스가 다른 식으로. 그런데 아까 그 코르트의 작품은 굉장히 종교적 도상이죠. 근데 이거는 종교적 도상이 아니라 그냥 풍경이죠. 요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장면을 소재를 좀 일상화 시켜 갖고 개신교의 그 이런 정신에 맞게 번안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보면은요, 두 연인이 착유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크 드헨이라는 자크 드헨 2세가 그린 겁니다. 한가롭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집이 문짝이 다 뜯어서 나가고 있고 지금 강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막 이렇게 이게 가고 있고요. 이 문짝도 창문도 뜯어져 있고요. 이거는 아마 마차 바퀴 아닐까요? 마차 바퀴가 지금 고물이 지금 다 돼 있어요. 이 나무도 이제 잘라져 가지고요. 이게 좀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루이스달의 작품은 유명한 작품이죠. 예, 얀반호연의 작품이고요. 여기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 이제 문화 환경을 이게 어떤 결과로 생겼는가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월포드가 잘 연구를 해놨습니다. 존 월포드가 하이델베르크 문답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뜻이 아니고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자 하나님의 그 시각이 이 당시에 이 화가와 예술가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 피조물을 섭리하신 천지 만물의 그 주제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가르침과 양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교 시인 예술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게 뭐 어떻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풍경화는 그들이 경험하고 학습했던 그 당시에 그 세계관으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시인, 뭐 문학, 신학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창조에 관한 책, 자연을 창조에 관한 책으로 했어요. 창조에 관한 책이 아까 이 자연이 그 신적 계시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신적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요. 식물의 자라는 곳에서 위대한 창조주께 경외를 표해야 한다. 이렇게 기타 등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한 얘기니까 요거 건너 뛰도록. 요거가 이제 과연 이제 이 고전적 풍경화와 어떻게 다른가? 이 단순히 이 자연을 모방한 게 아니라 이 하우프라켄은 이 렘브란트 제자죠. 렘브란트 그 화실에서 공부하고 간 사람인데 선별적 아름다움, 자연스러움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관찰과 상상이 융합된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러스킨이 예술을 언급하면서 그 주장이 있죠. 이 관찰 묘사 이것과 이 상상이 같이 버무러져야지 좋은 예술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19세기에 청교도들이 주로 제작한 그 허드슨 리버 스쿨, 토마스 콜이라든지 에드윈 처치 이런 사람들에게 큰 그 반향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러스킨인데요. 이 하우프르켄이 이미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순히 기계적 복사. 그리고 또 이 네덜란드 풍경화 할 때 이게 묘사술이라고 그러죠. Art of Describing이라는 묘사술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묘사술만 보면은 기술만 있을 뿐이지 의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게 어떤 그 대립적인 것이 한가운데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차이되는 것이고요.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동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이스달로 왔는데요. 이게 초기에는 이런 거 그랬습니다. 네덜란드 모래 언덕, 참나무, 유정, 물레방아 좀 이렇게 진지했다 그럴까요? 진지한 걸 심각하게 했고요.
후반부 들어오면서는 좀 아까 목가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좀 목가적인 이 풍경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렘 쪽은 이 리얼리즘, 우리 페르미어 많이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할렘 화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이 상상을 가미했다. 그 상상은 전에 경험했던 거 새롭게 각색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주요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작품은 한 3가지를 볼 건데요. 유태인 묘지, 경류, 폭포 이미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나덴의 풍경이라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유태인 묘지에 아주 낯익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은, 그리고 아주 이 작품 보고 괴테는 그 낭만주의 절정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기상학자가 보면 뭐 날씨 일기 기후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말 묘지입니다. 유대인들 이 석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그 회당입니다. 유대인들 회당. 나무는 지금 앙상하죠. 아까 카렐 반 만더의 그 앙상한 나무 기억하십니까? 그거.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물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장면이고요. 이게 암스테르담 그 근교의 장면을 몇 번 가서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완성시킨 작품이라는 겁니다. 도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정경의 시냇물, 중경의 돌무덤, 후경의 폐허, 배후의 구름 무지개, 이렇게 돼 있고요. 색조는 이제 이런 기아로스키로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왔을 당시가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봤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기아로스키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뭐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베르딩헨이라는 게 이제 그 산 뭐 이런 거를 막 이게 그렸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여행을 북유럽에 노르웨이에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이제 받았고, 이렇게 몇 개의 요인이 합쳐져서 이 지금 루이스달의 이제 작품이 나왔고요. 괴테는 굉장히 이 작가 높이 샀습니다. 자신이 시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순수한 감정, 명륜사고의 예술가가 완벽한 상징주의를 성취했다. 괴테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작가가 이거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전히 이 바니타스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삶을 말하는 것, 삶을, 이 자연을 통해서 삶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이미 그 이전에도 아까 카렐 반 만더도 있지만, 이건 이제 풍경화의 형식으로 나온 이 바니타스 해야죠. 피테르 브루헬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있고 이게 아들도 이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인생의 이 전개를 풍경에 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잘 드러나지를 이렇게 않는데, 이게 이제 바니타스는 아까 그대로 옮겨 온 것이고요. 성경 구절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다. 삶의 바니타스와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미술사학자입니다. 비간트의 미술사학자는 좀 색다르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좀 이 고급 석관이 유태인의 부의 과시를 하는 거를, 이게 이 사람이 이 루이스달이 사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비판하고 이 허영심을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존 월퍼드입니다. 이 바니타스로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는 뭐냐?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승리를 결국 나타내고자 했다. 이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무지개가 떠 있고요. 이게 먹구름이 물러가고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기괴한 어떤 그 현실, 뭐 파괴된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구속을 희망하고 회복된 어떤 그 창조 세계를 염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 존 월퍼드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새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새 인물입니다. 더 이게 포커스가 저기 뚜렷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게 이 석관 앞에서 이렇게 추모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추모식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이제 렘브란트 작품 가운데 조금 있기는 했는데요. 그것과 좀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흉흉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지개가 피어 있다. 오덤을 뚫고 나온 비추기는 살아갈 소망을 나타낸다. 그림의 전체 주제는 도덕적 문제이고 삶의 소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경류, 폭포의 이제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폭포를 이제 많이 그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비현실적 풍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풍경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산악 지역이 있으면은 이런 계류라고 그랬죠. 계곡물에서 철철 넘치는 게 있는데 네덜란드는 이게 지금 육지가 육지가 낮고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네덜란드 그 감상자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상상적으로 고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폭포를 테마로 해서 많은 수의 작품을 수직형 구도도 있고 수평형 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르딩헨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런 것만 주로 그랬어요. 이게 아주 그 계곡 사이에서 확 밀려 내려오는 그 어떤 그 위험스러운 그 자연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물이 압도하고 이런 이제 풍경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면에서는 이런 에베르딩헨의 작품을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에베르딩헨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원래 여기 노르웨이 갈 계획은 없었는데 가다가 이 파선했다고 그럽니다. 폭풍을 만나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머물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풍경을 좀 그렸다고 하고요. 그거를 또 네덜란드 와서도 이제 그리게 된 데에서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의 참 뭐 신기한 걸 그린다 그랬는지 이거 참 좋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사람들이 죄다 또 시냇물 막 폭포 뭐 이런 높은 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했는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쩐 건 간에 이게 굉장히 초현실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한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단풍이 든 가을 시골의 호젓한 풍경 같기도 하고요. 전경의 격동적인 움직임은 안정적이고 거대한 이게 위에 저 반석 위에 세워진 성체하고 이제 대조를 이루고요. 이거 언제 휩쓸려 나갈지는 모르죠. 이거는 아주 어떤 그런 외부의 바람 풍파가 있어도 아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에서의 빛이 바위와 성에 비치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바위로 무섭게 돌진하는 경류의 그 움직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나타내냐면 그 하늘의 그 은총이라는 의식이 이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후반에 그게 집중적으로 그런 작품만 다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뭐 수발에서 그 양치기 하는 목양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릴감 넘치는 한 편의 이 드라마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이 강물 격동하는 세상, 이 사람이 뭐 어거스틴의 이 글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이런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라 이게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사이 어떤 이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대체하지만 그다지 오래가지 못한 무엇이 남을까? 비가 온 후 삼켜지듯이 시면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공통의 어떤 그 의식이 있잖아. 시면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강물을 보면서 그거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삶의 알레고리를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이상한 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작품도 있고요. 작품에 이제 견고한 성, 그리고 경류, 뭐 이제 이런 대조가 일어납니다. 폭풍우가 있고요. 빗줄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유대인 묘지의 그 바니타스의 대조법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나덴의 풍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나덴의 풍경인데 이거 대단하죠. 제가 이거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렸을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렸는데 하늘 80%, 대지는 한 20%,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도 가장 이거를 전공 분야로 간 사람이 필립 코닝크라는 사람, 렘브란트 제자하고 야곱 루이스달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이런 것과 나중에 이 콘스타블에게도 영향을 주고 프랑스 작가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클리즈 피셔 그림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풍경을 어떻게 봤는가, 하늘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 클리즈 피셔의 즐거운 장소라는 이 팜플렛의 표지인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릴리셔스한 크리스찬 개신교 신자입니다. 닉스 뮤지엄에 이 소장이 돼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그런 그 은총, 햇빛을 이렇게 빛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여인은 근면이라고 이게 딜리젠티아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면. 이 사람은 저기 죽음의 무도에 나오는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지, 죽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게, 이 사람이 든 게 이제 이 모래시계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 있다. 은총의 빛을 내리시는 창조주.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연 이해에 있어서 이 자연을 무서움의 대상이라든지 우리가 그냥 점령의 대상이라든지 뭐 부를 증식하는 대상이라든지 막 착취의 대상,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요. 이 자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되는 거가 좀 다 지금 현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꼭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작품은 창조의 책에서 읽은 것을 묘사한 거다. 이 자연을 창조의 책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어느 이제 신문에다 소개를 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거를 창조의 책이라고 해야 될걸 자연의 책이라고 이렇게 나가서 이게 창조의 책이 언젠 좀 바꿔야 되라고 봅니다. 이 창조의 책으로 이해를 했고, 이 당시의 인식, 그리고 지금 여전히
조금 유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내에서 실외를 바깥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잉크와 펜 여기에 이 창문 여기에 펜 니들로 그리듯이 거룩한 제작자에 의해 창조된 세계를 이거 한번 여기 바쁜 사람들 이쪽에 구경 한번 오세요. 이런 이 팜플렛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이제 작가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뽑아봤습니다. 세헤르스, 프랑켄텔러 화파의 이 개신교 그 화파 아주 초기 멤버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이렇고요. 이런 작품도 있고요. 필립 코닝크.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렘브란트 제자인 이 오두막집에 있는 파노라마. 이건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한 점입니다. 루이스 달의 이제 다른 작품 나단의 이제 풍경 말고도요 이런 것 제작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 작가입니다. 조르주 미셸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도 이거 아마 루이스 달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그 고무가 된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 작가가 쭉 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떤 그 계기가 있으면은 그게 이게 확산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루이스 달의 작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곱 반 루이스 달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자연과 아무래도 이제 풍경을 얘기하니까요. 이게 이 자연인데 그 자연이 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모든 인생 거기에 살아가는 인생을 보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뱅의 이 자연 그 부분 이 강조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주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장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영광의 훈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시해 주셨다. 이 말이 좀 와닿아요. 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의 박물관인데 관장이 그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박물관의 관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거를 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감탄도 하고 그리고 피조물의 어떤 그 이게 탄식하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름다움과 이 경이로움과 이걸 집중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책으로 이제 인식했던 것이고요. 자연은 관찰의 대상인 동시에 세계 이해의 창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예술은 교훈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가 괜찮다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17세기에 와서는요 이렇게 자연의 진실성, 시적인 분위기, 창의적 구성 이렇게 해갖고 약간씩 변화하면서 좀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좀 이렇게 저기 그 폭을 넓혀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덜란드 풍경은 변덕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위치와 세상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진실 비전을 제시했다. 이거는요. 여기 이제 창조도 있고 파괴도 있고 부러진 나무들, 헐벗은 나무도 볼 수 있고 위험스러운 그게 경류, 폭풍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그 화면이긴 2차원적인 화면이긴 하지만은 그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이것의 어떤 그 이게 진행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게 또 보편적인 또 상위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다. 막 이것이 월포드가 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일된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이질적인 게 많아요. 두 개가 상충되는 게 우리가 삶에 애증이 있듯이 여기에도 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과 폭풍이 치는 가운데에서도 무지개 햇살이 비치고 행복한 모습과 이제 더덥던 모습이 같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우리 삶이 사실은 그런 거니까 이게 굉장히 정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아름답긴 하지만 꼭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수십 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크게 폭풍우가 와가지고요 두 동강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은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거기서 또 이제 또 어떤 가지를 쳐서 또 이게 잣나무가 또 큰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흐름의 원조를 따라가자면은 인간 삶의 알레고리, 도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일반적 풍경 혹은 농가적 풍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홀치우스, 자크드헨, 솔로몬 루이스달의 작품에서도 각각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립의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런데 보편적인 원리 하에 있는 것이고 원리 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내용이 이 풍경화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술 작품의 지금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시장 중심적으로 이렇게 본다. 모든 걸 시장 중심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유물론적 견해를 가지고요. 투쟁의 인간과 자연의 투쟁의 역사다. 생물끼리도 투쟁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이때 풍경화는 신앙심의 발로다. 그리고 그 신앙심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의 화가의 생각과 감상자의 생각 이거를 분석해야죠. 지금의 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 요즘에 또 그거를 많이 얘기죠. 논문의 창의성과 창의적 시각을 얘기를 하기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 풍경화에 있어서는 이게 잘 드러나질 않고요. 나 있는데 사실은 그간의 연구물들 수백 년 쌓인 연구물들을 보면은 그런 게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은 개인의 기질, 지배적 가치, 문화적 가치, 시대 맥락의 복합적인 산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내러티브가 있거나 의미가 함축된 단순히 어떤 감상용, 장식용 그림 아니면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로 만든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성체와 폐허가 공존하고 평지의 경류가 흐르고 잎이 무성한 나무와 고사목이 있는 것들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여간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앞질러가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카렐 벤 만더, 크레즈 피셔 계승해서 삶의 알레고리. 카렐 벤 만더는 이 바니타스의 요소와 삶의 알레고리가 이게 그거 영향을 받았고, 크레즈 피셔는 자연관,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대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책으로 이렇게 대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계시로 파악했고요. 풍경화 태동. 야곱 루이스달은 아마 풍경화의 시초죠. 그래서 영국의 콘스타블 그 다음에 터너.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인상주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상에 누가 있냐면요. 야곱 루이스달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풍경화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거에 좀 자긍심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더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올 거로 생각 기대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아주 두근두근거립니다. 네덜란드 풍경화가의 세계인식 결함을 지키니 자연이다. 그래서 이 전번에 그 브로큰 뷰티 뭐 번역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함을 지닌 자연이에요. 그 이상적 자연이 아니고요. 결함을 상처를 입고요. 탄식에 이게 빠진 자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연도 이런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가해자가 됐고 이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좀 스스럼 없이 이 당시에 보여줬다는 것이 참 저는 이게 대단한 발상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이상화의 부재는 헬레니즘에 그런 건 없다. 종교개혁의 정신에 기초해서 예술의 신기원을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본 책은 이렇습니다. 야곱 루이스다 요거 좀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고, 이게 이제 촉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에 부제가 좀 딸린 책인데요. 야곱 요 사람이 이 월포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미국 개혁주의 미술 사학계의 이 태두 같은 분입니다. 루이스 로크마커 제자기도 하고요. 로크마커의 박사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바커라는 사람은 그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17세기 연구하는 그 문화사학자인데요. 이 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술을 이렇게 우리 기법하고 이렇게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은요, 원 지식이 그렇게 많은지 예술과 인문학과 미술과 신학을 오가면서 했는데, 렘브란트 책도 썼습니다. 별도로 이거 말고 그것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참 이 책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요, 루이스 달의 작품을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아주 그 우리 개신교회도 찬란한 예술적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거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아주 그 소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로 이 야곱 루이스달 들었습니다. 교회 이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교회 루이스달 그림을 걸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상상 파괴는 우리가 잘못된 인식이다. 예. 작품에도 좋은 작품이 많이 있고 이 시각 예술을 이렇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그 그래서 여기 리어세스먼트 재평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시사해주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성록 교수님의 강의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작가로서 진짜 지식의 확장과 더불어서 제 작업 자체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